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치 부리지 말자 이런 말 할 때 이제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사치인가 이런 고민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한자 풀이가 사는 자. 요거는 낯익으시죠? 놈자자. 예. 요즘은 놈자 안 하고요. 뭐 사람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왜 이렇게 의미하게 됐는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소치입니다. 솥에 뭐죠? 예, 솥에 이것저것 재료를 엄청 때려 넣고 요리하는 걸 말해요.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요리를 하는 풍성한 재료로 요리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점 2개 요렇게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요게 한 획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 획이 하나 정리, 요 중에 한 획이 여기 먹고요. 예, 요 중간에 선은 원래 있었고요. 여기서 끊기고 선이 이제 더 안 내려오고 또 한 획 하나가 또 이렇게 해주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면 또 여기 선 하나 또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놈이 지금 이걸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소치고 이 과정을 막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다가 보통 왜냐하면 유사하게 생략하거든요. 여기 노인 노자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획을 좀 생략하거나 덧붙이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통일시키는 거죠. 너무 다르죠. 노인 노자랑 원래 이 글자랑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아는 익숙한 형태로 다 통일시킵니다. 해서에 와서는. 그러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요게 놈자자다. 이렇게 솥에다가 요리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 이제 누군가 요리할 때 보니까 솥에다가 너무 많이 넣고 있어요. 큰 대자입니다. 과소비입니다. 뭐 라면 끓이는데 한우 막 A 플러스를 넣고 있고 막 이러면 요즘 그렇게 많이 먹죠. 그런데 이거 좀 과소비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낭비하다, 사치 부리다, 과소비하다. 너무 과하게 뭔가 재료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사치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치 부릴 게 많았겠어요. 먹는 데 사치 부리는 것도 컸겠죠. 과하게 뭔가 재료를 쓰는 거. 여기서 이제 사치 부릴 사자. 치는요. 요게 자 이거 나오면요 한자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조각이거나 다리예요. 그렇죠? 고기 조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에 선 하나 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고기 조각 달 구분 안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서에서도 육달월이라고 고기 조각을 말할 때도 지금 달월 때 쓰잖아요. 원래 똑같습니다. 글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달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많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이 자체가 달이고 이 달은 뭐가 됐죠? 저녁석. 달이 변형된 게 지금 정리된 게 저녁석. 마늘 따자는요. 저녁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럼 날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과 헤어진 지 많은 저녁을 보냈다 이 느낌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늘 따자 많다는 의미고요. 여기서는 사람이 많다는 건요. 사람이 많이 가진 것처럼 허세 부리는 걸 말합니다.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가진 것처럼 허세 부리는 거. 그러니까 허세 부리다, 사치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너무 과하게 많이 쓰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많이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 부리다, 사치하다. 어떠세요? 너무 많은 거, 큰 대자, 큰 거. 너무 과하게 내 분수에 안 맞게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치라는 한자로 담아봤습니다. 재밌죠? 네. 이제 사치 보시면 아시겠죠? 요 마늘 따 원래는 저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많다는 의미만 취한 겁니다.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진
너무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많이 가진 것처럼 허세 부린다. 어느 시대나 과하다라고 느낀 그 감각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왕님. 왕님하셨다. 요 왕자가요. 이게 원래 이 부분만 하면요. 요거거든요. 여기서 출발했다. 어떤 땅에서, 여긴 흑토가 예전에 이렇게 그렸어요. 근문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흙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요거는 갈지자잖아요. 요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어느 선에서 출발했다. 여기서부터 한 걸음 내디딘 거잖아요. 이게 갈지자거든요.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럼 땅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기 때문에 갈왕자예요. 이렇게만 하면. 갈왕자인데 지금은 임금왕자만 해가지고 전혀 이게 뜻이 안 전해졌죠. 생략이 너무 많이 됐죠. 원래 이 자체는 갈왕자입니다. 땅에서 어느 선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나갔다. 요게 여기 이렇게 될 때는 발을 내디딘 게 확실하고요. 이렇게 표현될 때는 풀이 한 걸음 자랐다. 이렇게도 이제 또 확장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라거나 한 걸음 나아가거나 나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선에서 여기는 흙이고요. 땅바닥에서 어느 일정 지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더 자랐다. 그러면 나무가 자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부러질 왕자입니다. 이게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요. 이렇게 돼 있는 한자도 있어요. 이렇게 요 구부러진 광주리를 패야 된다. 요게 있음으로써요. 요 구부러진 광주리를 패야 된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부러진다는 뜻의 한자에 이게 쓰여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구부러져서 패야 된다는 의미를 한자에 담고 싶은 거예요. 이 나무가 심하게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받치거나 패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그 광자인데요. 구부러질 광자인데 거기도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곱게 뻗어나간다는 한자인데 구부러진다는 한자 이걸 쓰고 있다는 게 좀 되게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이 나무가 곱게 나가고 있다면 이게 오히려 고들을 왕자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의미는 구부러질 왕자입니다. 구부러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님은요. 윗사람이 구부려가지고 아래를 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어떻게 왕님 하셨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을 분이 어떻게 나한테 몸을 구부려서 나한테까지 임하셨대요?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지금 보세요. 눈이죠? 여기 지금 눈입니다. 여기는요. 허리를 구부러뜨리고 있죠. 여기는 팔. 여기는 이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눈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려면. 허리를 구부려서 자세히 보고 있는 게 임하림자입니다. 임하다. 이쪽은요. 구부러져. 그러니까 몸을 구부러뜨려서 나한테 임했다는 거. 저 위에 있을 사람이 아래까지 어떻게 이렇게 낮은 곳까지 임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왕림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되게 특이합니다. 곱게 나간다는 뜻인데 이쪽은 분명히 치고 나간다는 뜻인데 나무 목자에다 치고 나간다는 가로왕자를 써놓고 해석은 저기 구부러질 왕자로 한다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왕님이라는 게 결국 이게요. 동양 사상이 이렇습니다. 수승하강 그러잖아요. 건강의 요결도 뭡니까? 원래 하늘이 불이고 땅은 물이고 머리는 불이고 머리는 늘 뜨겁고 배는 늘 차가워서 탈이다. 그럼 이때 누가 왕님 해줘야 돼요? 위에서 해줘야지 아래에서 못 올라가요. 불이 아래로 왕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기본 철학이에요. 누가 먼저 움직여요? 양극화가 심할 때는 위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아래는 힘이 없어요. 올라갈 힘이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쉽죠. 그러니까 우리 단전호흡도요. 단전주를 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머리엔 불이 있고 배에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수승하강, 물을 끌어올리고 불을 내려야 되는데 머리는 타서 노심초사해가지고 자꾸 타서 힘들고 배는 냉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서 힘든데 내려가는 애를 끌어올리고 타오르는 애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위에서 내려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정신을 어디다 쏟아부어요? 아래에 있는 단전에.
단전에 집중해주는 요게 지금 왕림한 겁니다. 낮은 곳에 임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물을 끓이겠죠. 그럼 이 물이 구름이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구름이 돼서 올라갔지만 원래 본성이 물이죠. 그럼 위에서 다시 비가 돼서 또 흘러내립니다. 순환을 시켜요. 그 있잖아요. 무한 동력 뭐 이런 장치 만들었다고. 그럼 최초에 뭔가 움직임은 줘야 되죠. 그 움직임을 누가 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빗대서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가 줘야 돼요. 여기 내려가 주기만 하면 이제 무한하게 도는 겁니다.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이 안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다? 윗사람 책임입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노자에도 이런 철학이 나오고요. 위에서 내려가 줘야 돼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고 몸이고 건강을 잃고 나라는 위기에 빠진다. 이때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감로수가 내려야 된다. 이런 게 노자 철학입니다. 노자 철학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줘야 밑에 생명들이 아래에 있는 생명들이 자라서 위로 올라와요. 왕림하다에서 단전주까지 가봤습니다. 흔연. 연은 알죠? 아시죠? 흔히 흔히 등장하는 건데 그 한자 풀이에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회의 문자가 있고 육서 이것도요. 육서라는 틀이 생기니까 형성 문자. 그러니까 하나는 소리 이게 형성 문자가 하나는 소리성자 소리를 이루고 하나는 소리 플러스 뜻이다. 이게 형성 문자거든요. 회의 문자는 뜻 플러스 뜻이다. 한자가 두 개가 결합됐을 때. 그럼 보시면 여기 도끼 근자거든요. 근, 하품, 흠. 그러면 이 도끼 근자랑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러면 이러면 이 형성 문자로 칩니다. 그러면 이쪽을 안 풀어요. 하품, 흠자가 이게 이쪽이 의미를 댄 거고 이쪽은 소리를 댔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자를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발음하고 유사한 발음이 한쪽에 있으면 아, 이놈이 소리를 댔구나. 이쪽은 뜻을 댔구나 하고 이쪽 뜻만 풀고 이쪽은 뜻을 아예 안 풀어버립니다. 지금 한자 좀 뭔가 잘못된 게요. 그래서 제 주장은요. 이 얘기를 명확히 드리려는 게 모든 형성 문자는 회의 문자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소리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뜻도 되고 소리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뜻을 대는데 한쪽이 소리까지 될 때 형성 문자라고 해야지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형성 문자는 하나가 소리 하나가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입증해 보인 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한자 강의에서 형성 문자를 다 뜻으로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리만이 아니라 뜻도 다 풀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형성 문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쪽이 소리, 왜냐하면 둘 다 뜻을 댔는데 이 중에 한쪽의 소리로 따라가는 겁니다. 소리, 음을 정할 때. 그러니까 형성 문자라고 했을 때 한쪽이 소리만 됐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안 풀어요, 아무도. 왜 이게 기쁠 문자인지 안 풀어요. 하품 문자만 가지고 요 입 벌리고 있지 않냐? 기쁜가 보다. 여기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품하다. 입 벌리고 있다. 하품하다. 요게 지금 너무 생략이 심하죠?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 요 느낌인데요. 뭔가 하품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요거는 더 느낌 오시죠? 이것도 안 오시면 하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자세히 못 그려드려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거 너무 생략이 심하잖아요. 원래 도끼인데 각골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오히려 가깝죠. 해서가. 이게 도끼에 가깝죠. 중간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도끼를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도끼란 말이에요. 자, 입을 벌리고 있다. 기쁜가 보다. 기뻐서 입 벌리고 웃는 모습이다. 그럼 이쪽은 소리를 댔다. 끝.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도끼 근자가 왜 쓰였을까요? 보세요. 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나무가 어떻게 되죠? 나무도 입 벌리고 있게 되죠. 나무에다가 도끼를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쩍 벌어지죠, 나무가. 도끼로 마치 찍은 것처럼 우리가 좋아서 빵 터질 때 갑자기 입이 쩍 벌어지는 게 도끼로 찍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놓치냐고요. 이건 소리만 됐다 해가지고 이 정보를 놓쳐버리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풀이된데 어디도 없습니다. 왜? 안 푸니까. 이쪽은 소리만 됐다. 끝.
이렇게 한자 풀이 쉽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할 일이 없겠죠. 저는 다 풀어드립니다. 모든 제 주장이에요. 모든 회의 문자는 형성 문자는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기도 하다. 동시에 소리까지 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연자는요. 여기 또 곡이 나왔죠. 곡이. 곡인데 무슨 곡이냐? 개곡이요. 자, 요렇게 이제 우리 전석에는 이렇게 풀자 그랬죠. 귀가 이렇게 달려 있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뭐냐 너는. 아무튼 요건 깁니다. 됐죠? 요거 앞발, 뒷발. 그런데 이게 불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어요. 됐죠? 개고기를 익히고 있는 겁니다. 개고기가 잘 안 익으니까 한참 야, 익었냐? 그러겠지. 그럴 연자입니다. 아마 명백히 지금쯤이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속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도 뭐 계란만 삶아도 사실 모르잖아요. 속이. 응용하면 여러분 계란 삶을 때 게를 구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야, 익었냐? 익었겠지. 명백히 그럴 것이다. 그럴 연자입니다. 그러할 연. 분명히 그러하다. 그래서 이걸 막 어디든 붙여요. 군자에다 붙이면 군자연하다. 군자인 것처럼 군다. 그러니까 뭐뭐인 것 같이 군다. 이럴 때 이제 연 그냥 이렇게 씁니다. 뭐뭐연 해서 뭐뭐한 상태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 뭐뭐의 상태인 것 같다. 흔연 기쁜 상태다 이거죠. 기쁜 상태다. 명백히 그런 기쁜 상태다. 됐죠? 여기 이거 기억하세요? 예. 나무가 웃고 있다. 도끼를 찍으니 나무가 웃더라. 이거 재밌는 발상 아닙니까? 어디서도 저도 못 들어봤어요. 요 한자 풀다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성 문자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눈앞에 두고 정보를 놓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요. 자, 환약. 우리 이제 환약, 이렇게 알맹이 약을 환약이라고 하죠. 뭐 공진단 같이 좀 큰 알맹이도 있고 작은 알맹이도 있고 다 환입니다. 탄환, 총알도 환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환이라 그랬죠? 자, 여기 사람입니다. 이게 요즘 뭐 약간 저기 뭐죠? 할로윈 코스프레 1등한 그 괴물 모습이 이래요. 팔을 길게 해가지고 땅을 네 발로 짚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인데 지금 팔을 길게 한 겁니다. 제가 몸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한 거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만 거예요. 동그라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불교로 치면 이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만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별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두 팔을 짚고 몸을 동그랗게 만 모습이 이게 위로 삐져나오고 여기는 점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결국은요. 9글자 비슷하게 통일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이 삐져나올 이유가 없었죠. 애초에. 나오면 안 되죠. 오히려. 여기 이게 나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비슷하게 통일하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해 주자고요. 그래서 한자 통일하던 분들도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 몇만 자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유형별로 막 비슷한 애들은 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자고 하고 통일해버린 겁니다. 자, 약은요. 여기 즐거울 낙자죠. 그러니까 먹으면 되게 즐거워지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와서 즐거운 거예요. 괜히 즐거운 게 아니라 몸이 나와가지고 즐거워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분들 마인드도 비슷해요. 약을 빨면 되게 행복해진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현악기예요.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원래 이제 호롱불이거든요. 밝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내 마음을 밝게 드러낸다. 즐거운 기분으로 연주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악기가 자기의 소리를 완전히 악기가 자기 재능을 다 드러낸다. 좀 심오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주하는 사람 마음이 되게 밝게 기쁜 마음으로 그 신명이 난 곡에 이제 연주에 드러난다. 연주하면서 신명이 난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연주자의 마음이 밝아지거나 실제로 이 나무에다 그려놓은 거 보면 악기가 뭔가 자기 재능을 다 꽃피우거나
자기 속을 다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요 흰 백자 이렇게 이런 거 보셨어요? 주인 백. 주인이 말하다. 속 시원하게 말하다 할 때 백을 써요. 왈 하면 그냥 내가 말을 설명하는 거고요. 누구누구 왈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누구누구 백 이러면요. 내 속을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말한다. 밝게 드러내면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기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소리를 내므로써 완전히 드러낸다. 이렇게 심오하게 좀 풀 수도 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 마음이 확 신명이 나서 밝아진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왜 둘 다 가능하냐면요. 악기라는 그 동양 유교 경전에 보면요. 악기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동양에서 음악 중시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음악을 연주하다 보면 신명이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음악을 연주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신과 접속이 일어나면서 그 연주하는 곳이 다 그 무아지경에 빠져들면서 신묘해지는 거예요. 그게 쭉 묘사가 돼 있습니다. 악기라는 유교 경전에. 이 얘기에 들어있는 한 편이거든요. 악기가. 그러니까 심오한 철학에 기반해서 음악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교에서. 음악만 연주하면 그 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한 마음이 되면서 다 같이 깨어나서 공명하게 한 마음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 락자를 해석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이렇게 음악을 중시하던 유교 철학과도 맞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통해서 광명해지고 빛나게 된다. 그런데 그런 효과를 풀로 얻는 거죠. 풀을 약초를 먹었더니 그 골치 아프던 병이 사라져가지고 해피해진 거죠. 살만해진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감기 걸려서요. 아프다가 좀 잠깐만 덜 아파도 그 순간 진짜 행복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좀 전까지 아플 때는 의욕을 점점 잃어가요. 살아서 못하리오로 막 가요, 마음이. 그러다가 탁,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고통들이 계속 오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왜 약을 먹겠어요? 약을 먹고 잠깐이라도 진통제라도 먹고 안 아플 때 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딱 에너지가 바뀝니다. 영화 같은 그 반전 있잖아요. 부금 바뀌고 막 음악 바뀌고 막 음악 바뀌면 살았다 싶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바뀌었거든요. 그 반전을 일으키는데 저는 그런 진통만 돼도 통증만 딱 막아도 그게 뭔 의미 있냐 해도요. 살 힘이 나요. 사람은 확 의욕이 나요. 이러면 살겠다 이렇게. 그러면 요 약이라는 한자에서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살만 나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 이 풀떼기가 뭐라고 이거 먹었는데 살만 나게 해준다. 자, 절명. 목숨명자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목숨명자는 지금 여기서는 수명인데 이게 재밌죠. 천명할 때도 요건데요. 하느님의 명령인데 하느님의 명령 중에서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하느님의 명령이 있어요. 동양에서는요.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 기본 철학이 수명, 요수라고 하는 게 요절하냐 장수하냐거든요. 요수, 빈곤, 가난하냐 빈곤은 다 안 좋은 거네요. 예. 빈부, 가난하냐 부자로 사느냐. 그럼 귀하냐 천하냐, 귀천. 이런 건 다 천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있다고 봐요. 하늘에 명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수명 같은 경우는 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집에다 모아놓은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딱 무릎 꿇고 듣고 있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몇 살을 살아라. 이게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명 그러면 나름 명 받은 거예요. 명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100살 살기로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철학과 도교 철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생술이라는 게 있죠. 양생술. 도교의 양생술은요. 100살 살 운명을 200살로 바꿔보려고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도교식 양생술이에요. 유교의 양생술은 뭐게요? 이거 맞추시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으시겠죠. 100살 다 살라고 양생하는 거예요. 하늘의 명이 제일 귀해요. 하늘이 100살 살라고 했으면 100살만 살아야 돼요. 그 100살을 다 살기, 1000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양생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1000명을 다 완수 못할까 봐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교는요. 100살 살 거를 200살 살려고 땡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도교를 뭐라고 비방해요? 도적놈이라고 그래요. 수명을 훔치겠다는 거냐? 천명을 어기겠다는 거냐? 역천이다. 관점 차이 아시겠어요? 유교 관점, 도교 관점 아시겠죠? 아니 좀 더 살면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이렇게 도교 관점. 도교가 좀 더 욕망에 우호적이죠. 그래서 중국 도교는 특히 그 에고의 그런 탐진치에 좀 쩔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뭐 이런 거 되나요? 그러면 주문도 다 있고요. 마련돼 있어요. 요 주문에 요 상 집에 가서 문 앞에 두고 모십시오 하고 요 부적 쓰십시오 하고 다 있거든요. 모든 상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발상이 되는데 유교에서는 그게 다 이제 그 역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명을 어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절명, 끊어졌다. 끊어질 절자가 왜 끊어질 절자가 되는지 보시죠. 요거는 실사자니까 실타래죠. 실타래. 요거는요. 색이죠, 색. 그때 색 어떻게 풀었죠? 경국지색. 너무 이뻐가지고. 이쁘다는 게 색깔이 좋은 거죠. 이거 그때는 이 한자 만들 때는 이제 남성 위주지만 지금은 사실 남녀 초월해서 색에 다 심취해 있는 거 아니세요? 그 아이돌들 남자 아이돌들 왜 좋아요? 색이 좋죠. 그러니까 비치는 빛깔이 좋은 거예요. 때깔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것도 다 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을 좀 확장해서 이해해 보세요. 이게 다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이 좋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경국지 색. 근데 재밌는 건 한자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색깔 좋아서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기는 위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고요. 좀 약간 엉거주춤하게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이렇게 삽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 사람이 서 있는 기반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여기 기반이란 표시까지 더 주면 뭐가 돼요? 위태로울 위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사람 밑에다 이걸 그려놔가지고 내가 서 있는 기반을 땅으로 판다는 느낌 아니면 두 번째 막장까지 간다. 그러니까 굴을 뚫고 삽으로 굴을 뚫어서 마지막 막장까지 도달한다. 막장까지 가게 된다. 이 두 가지로 이 삽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왜 그때 그렇게 드렸냐면요. 이 절자 때문에도 그래요. 이 절자는요. 둘 중에 뭐로 풀 수밖에 없냐면 두 번째로 풀 수밖에 없어요. 실이 자 보세요. 이 색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왜 이게 끊어질 절자일까요? 그 색을 넣어놓고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삽을 들고 막장까지 굴을 파들어가다 막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실이 막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끊어질 절자입니다. 실의 막장. 막장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굴의 맨 끝을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곳에 도달하잖아요. 굴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막힌 데가 나오죠. 거기가 막장이에요. 근데 이 막장이 나쁜 말이 됐냐? 정말 이제 다른 일을 못하니까 몰려서 그 굴파는 거기까지 와 있는 이 신세가 그 신세가 내 인생의 막장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응용돼서 쓰인 거예요. 이제 뭐냐면 마지막 이제 더 앞으로 갈 데가 없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그 의미로 확장돼서 쓰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일 하는 신세 한탄 플러스 이제 이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막장에 도달할 수 있죠.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와가지고 오늘 내가 뭐 집에 있어도 막장이에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럴 때 극단적 선택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진짜 막다른 곳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단순히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막장. 그래서 실이 막다른 곳까지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끝이죠. 끊어질 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종점, 실의 종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끊어질 절자다. 이해되시죠? 예, 절명하면 이제 목숨이 끊어졌다. 상벌 가볼까요? 상벌. 이거 평생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상 받을 때마다 이 한자는 뭘까? 뭐 벌은 잘 안 받으셨죠? 상 받을 때마다 상 한번 먼저 볼까요? 상은 쉬워요. 자, 요거 다 아는 겁니다. 이제 분석 가능해요. 요건 뭘까요? 조개 패 나오면 무조건 돈이에요. 조개는 돈입니다. 재물이고. 자, 조개 패다. 이건 돈이다. 재물이다. 요거는요. 이젠 아셔야죠.
상자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수건건 하면 이건 추리닝건. 집에서 입는 추리닝, 일상복, 항상 상자. 여기 집이었죠, 집. 기억하시나요? 이게요, 지금 이게.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요게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고 지붕이 포인트. 이제 이 포인트가 집을 의미할 때도 있고 지붕을 의미한 게 요 부분이 포인트일 때가 있어요. 요 부분이 포인트일 때는 뭐냐면 숭상할 상이 돼요. 저 경복궁 가서 높이 있는 지붕 보시면 우러러 보게 되죠. 와 하고 우러러 본다, 숭상하다는 뜻이 있을 때가 있고 그냥 일상의 집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여기서는 숭상하답니다. 상이니까 그렇게 느낌상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데 그 사람을 우러러 보면서 포상으로 상금을 주는 걸 말합니다. 재화를 주는 걸 말해요. 너 정말 잘했다면서 숭상해주고 우러러 봐주면서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재화까지 봉투까지 지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상이죠. 그럼 이게 기쁠 일이죠. 보세요. 요 윗부분은 명예입니다. 이쪽은요. 돈. 부, 여기는 부. 이쪽은 귀. 부귀를 높여줌으로써 부귀를 이루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성취에 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 포상해주고 상을 주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요거를 좋아하지, 요거 해줄게. 그러니까 너가 잘 살았으니까 요거 선물로 쏜다. 요거죠. 벌은요. 요거 반대겠죠 이제. 벌써 칼 등장했죠. 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이에요. 요거는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 요거는 말이죠. 자, 입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위로. 와이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나간 겁니다. 위로, 위쪽으로. 요즘 같으면 이렇게 그렸겠죠. 여기 이제 위쪽으로 말이 나가고 있다. 자, 그럼 이게 뭔 상황일까요? 근데 이게 힌트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뭐가 처벌하는 건지 처벌하는 말인 건지 헷갈리시죠? 그럼 이렇게 하면 꾸짖을 리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확해졌죠. 요게 자체가 질책하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한자는. 그러니까 그 다른 한자들 요 중에 한 부분을 취한 한자들이 많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 조각들을 또 합쳐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꾸짖고 질책하다는 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물로 짐승 도망 못 가게 그물로 딱 막아놓죠. 그러면서 이렇게 포획하는 거죠. 말로 포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궁해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데까지 막 추궁해서 뭐라고 해야 돼? 진실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막 왜냐하면 죄수가 발뺌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하는 걸. CCTV 있다, 다 있다, DNA 조사해놨다. 이게 그물이에요. 말의 그물. 말의 그물로 몰고 가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실토하죠. 결국 실토하겠죠. 그래서 이 말로 또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뭐 어떤 죽을 죄를 지었다, 무슨 잘못을 했다. 막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상을 실토하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 꾸짖고 그리고 이 칼은 처벌입니다. 처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매서운 처벌이 나가요. 이게 벌입니다. 상벌. 그럼 요거를 지금 어떻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물이 말의 그물인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그물을 쳐놓고 꾸짖는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말의 그물, 말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몰고 가면서 말로 계속 추궁한다. 그래서 이 칼로 처벌한다. 요 비슷한 게요. 형벌이라는 거 있죠. 형벌. 예. 요 형벌이라면 형은 이 벌보다 형이 더 세다고 봐요. 전통적으로. 왜 그러냐면 벌은 말로 꾸짖는 부분이 좀 더 포인트가 있잖아요. 형벌은 그냥 처벌하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요 형자는 이렇게 써요. 요 우물정자인데요. 요게 감옥에 가두고 똑같이 칼로 처벌하다. 감옥에 가두고 그냥 처벌입니다. 뭐 말로 꾸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이제 몇 년 뭐 무슨 처벌 곤장 100대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자가 보시면 요게 지금 재밌는 게
이러면 지금 이게 형자거든요. 형벌 형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흑토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글자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프라모델 무슨 모형 뭐 이렇게 모형 형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이거는요 뭐냐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흑으로 만든 거푸집. 요즘 유튜브 보시면 막 그 다양한 거 만드는 거 나오지 않나요? 샘물 붓고 할 때 그 흙으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틀을 짜 가지고 이 틀에다가 뭐 샘물을 붓거나 뭘 붓고 이걸 칼을 가지고 그걸 쪼개는 거예요. 거푸집을 딱 쪼개면 딱 멋지게 작품이 나오죠. 예, 그 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푸집을 통해 만든 그거를 형체 형자. 딱 실제로 나온 형체를. 이렇게 해서 이쪽은 형벌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아시라고요. 요거는 형벌에 바로 쓰이고 같은 뜻인데 이거는 모형, 거푸집으로 쓰인다. 흙으로 만든 거푸집을 이 형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것도 있고 거푸집은요. 쇠로도 만들 수 있어요. 쇳물 그럴 때 한자가 다 달라요. 쇳물 부어서 만들 때는 그 쇠로 만든 거푸집은 용자가 이렇습니다. 거푸집 용자. 그러면 흙으로 만든 거푸집도 가능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무로 만든 거푸집도 있어요. 그건 지금도 쓰입니다. 나무로 틀을 짠 다음에 콘크리트 부으면 그게 거푸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틀을 짰다는 데서 이게 원형, 모범, 본보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경우에는 우리가 모범이라고 해서 이 모범 모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형이 되죠. 모형. 모범에서도 이걸 쓰는 이유가요. 딱 거푸집 해놓은 대로 나오죠. 틀 짜놓은 대로 나오죠. 본보기. 그게 우리 본보기. 그 원불교에서 채 받는다 할 때 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본보기가 있어야죠. 그 본보기를 모범, 한문으로 말하면 모범이라고. 자, 여기까지. 나중에 다 나와요. 또 해드릴게요. 나올 때. 준칙. 준칙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왜 이 준자가 그 여기 세추자가 또 왜 들어있는지도 눈치 못 채셨다면 지금 채시고요. 왜 새가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새가 있어요. 아, 요 자체가 새죠. 지금 보세요. 요게 새죠. 요게 머리 부분이죠. 눈 그려볼게요. 몸뚱이, 여기에 몸뚱이 이렇게 달렸죠? 털. 원래 이제 그리면요, 뭐 꼬리도 좀 그려줘요. 이러면 새입니다. 각골물부터. 그럼 요 새가 요거 하나가 더 있네요. 횟대라 그러죠. 횟대. 앵무새 서 있는데 이렇게 새들이 있으면요, 보통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요즘 이런 거 팔아요. 새 서 있는 횟대. 그 횟대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새는 지금 모르면 이제 새매로 봅니다. 매. 새매가 왜냐면 이게 새매 준자거든요. 이것만 해도 준자예요. 그러니까 한자가요, 원뜻이 뭔지 알아내려면요, 그래도 힌트들이 있는 게 분해해가지고 요것만의 한자 뜻을 찾아보면 돼요. 요거는 새매 준자예요. 그럼 새매가 물가에 날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왜 우리 무슨 뭐 이렇게 기준, 표준, 잣대 이런 의미가 됐느냐? 물가에요, 새매가 나는데 얘가 정말 딱 수평 기준을 잘 잡고 나는 거예요. 잘 잡는다. 그래서 이런 여기 이제 액체 들어가지고 이런 기계 아세요? 수평 맞는지 맞추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수준기라고도 합니다. 수준기. 이때 이 준자를 써요. 그러니까 수평 맞춤. 그럼 이게 잣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잣대 기준 원칙의 뜻이 된 겁니다. 원래는 뭐죠? 수평 맞추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자, 새가 어떻게 이렇게 물하고 딱 수평 맞추고 날고 있지? 하는 데서 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왜 새가 그 잣대 원칙의 뜻을 갖게 됐는지. 수준기에서 온 겁니다. 수준기의 뜻하고 제일 통하죠. 수평을 이루는 거. 칙은요. 자, 요거 보면 아까 이거 이제 헷갈리시죠? 이게 조개패인지
아닌 경우도 있죠. 소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개인지 소신지 일단 의미상 또 봐야 돼요. 여기서는 소입니다. 소. 왜냐하면 이제 각골문이나 이제 금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확 다르죠, 완전히. 이제 솥이죠. 솥에다가 칼로 새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원래 솥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금문이라 그래요. 금문. 쇠나 돌에다 새겨놓으면 금성문. 여기다 돌석까지 넣으면 금성문. 주나라 때가 이 솥을 되게 중시했거든요. 솥이 신한테 바치는 재물을 담는 그 도구잖아요. 솥 자체가 되게 신성합니다. 솥을 장악한 자가 천자예요. 그럼 이 솥에다가 글을 새긴단 말이에요. 보통 글을 새기겠어요? 영원히 남으라는 글을 새기겠죠. 원래 은나라 때도 청동기가 있었는데요. 은나라 때는 거기에 주로 뭐 시종명이나 이런 걸 새겼어요.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은나라 말기로 가니까 이제 문장을 쓰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글을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은나라 말 주나라 때 그 글들이 금문이에요. 그러니까 각골문 다음 단계가 금문인 이유가 각골문은 거북이 껍질 같은 데 주로 새겼죠. 뼈나 이런 껍질에 새기다 보니까 글자가 당연히 재질이 새기는 재질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생략되는 방식이나 이렇게 그 재질에 맞게 요령을 부리겠죠, 글자가. 근데 은말 주초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주나라 때는 쇠에다 새기는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 달라져요.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골문 금문을 봐야 이제 우리가 한자 원형을 알 수 있거든요. 각골문 안 남은 거는 금문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면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금문, 광범위하게 말하면 모든 금성문에 해당되는 지금 그 글자죠. 돌과 쇠에다가 새긴다는 거는 오래 가길 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최근 불타도 요거는 그 없애기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걸 없앨 지금 광개토 대왕비가 남아 있는 것도 지금 고구려 때 글은 다 탔어요. 돌멩이가 남아 있잖아요. 더 오래 갑니다. 옛날 관념에. 그러니까 여기에다 새겨놓은 것들이 더 그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실천 지침을 어디다 새기겠어요? 쇠나 옛날 어디다도 새기냐면요, 그 세숫대야에 새겨놓고 날마다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해라 이것도요, 로마 황제들이 황금에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황금률이란 말이 없죠. 왜 황금률이냐면 황금에다 새겨놓고 금에다 새겨놓고 본다는 건요, 불변하는 지침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비슷합니다. 금석에다 새긴다는 건 더 오래 가길 바라는 거고 실제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없애려면, 역사를 없애려면요, 책은 불태워야 되고 비석은 다 부셔야 돼요. 일일이. 안 그러면 여기 남아가지고 전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아셨죠? 솥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칼로. 도구로 새겨놓은 거예요. 절대 이게 안 사라지게. 겸용. 이건 쉽죠. 자, 용.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담벼락. 예. 담벼락. 예. 요거 하나 이게 빈칸 두는 센스.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요 디자인에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뭐랑 닮았냐면 이게 물통이랑 닮은 거 아닌가? 이제 물 푸는 이렇게도 아니면 이거 그 이제 풍경 같은 거 걸어놓는 종 아닌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요. 그것도 다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원뜻은 뭐라고요? 담벼락이다. 예, 겸자도 쉽습니다. 딱 봐도 겸이죠. 겸했다는 건데 보세요. 여기 손 보이세요? 한 손에 지금 뭘 들고 있죠? 요게 벼화자잖아요. 벼 2개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한 손에. 왜 겸했다는 건지 아시겠죠? 2개씩 집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만. 근데 누가 2개 집은 거죠. 겸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함께 취한 거죠. 이걸 겸했다고 하는 거예요. 직관적이죠, 글자가. 한 번만 보시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요게 이제 생략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요 윗부분 요 2개를 이렇게 치게 되고 이렇게 여기는 손이고요. 벼화자가 좀 생략된 형태로 들어간 거죠. 벼화자가 생략된 형태로 들어갔을 뿐이지. 자, 요게 지금 벼화죠.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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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너가 이쪽에, 나 이쪽. 됐죠? 이 겸할 겸자입니다. 그래서 벼 두 개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겸용. 하나로만 안 쓰고 두 개로 쓰는 거. 뭔가 겸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겸용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